초보 개칼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노동하며 라이브 듣는 노동자입니다. 좋은 방송 만드시는 XSFM 노동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동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선거 방송은 XSFM에게 있어서 일종의 노동 페스타 되겠습니다. 선거를 맞아서 일시적으로 고용 규모가 좀 늘어나기도 하고요. 노동력을 쥐어짜서 방송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다다음 주에 첫 방송을 보시자마자 어마어마하게 쥐어짜임을 당했겠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주호영 의원이 출마를 방금 포기했고 국민의힘이 민정당류 정당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고요. 주저앉을 뻔했던 코스피가 개인의 아름다움, 개미의 덕으로 역대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는 4월 23일 목요일 오후의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입니다. 국조특위가 매일같이 수십 개의 특종을 쏟아내고 있는 요즘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21세기의 정치 명언을 다시 떠올립니다.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겠는가죠. 다음 총선에서 공천이나 가능할지 불분명하다 보니 저 말을 한 조경태 의원에게 저 말이 돌아오고 있다는 결말도 매력적이지만 직접 체감해보기 전에는 그 어떤 이슈에 대한 견해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정치의 평범한 속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자주 떠올릴만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검찰개혁을 축으로 논쟁이 극에 달했던 지난 3월에 다수 여당 의원들이 공소취소라는 단어를 왜 필요한 개파 형성을 준비했습니다. 공소취소는 그저 껍데기였고 다가오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세력화였죠. 이를 지켜보던 재래 언론들은 그 껍데기와 그 진심이 모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참에 얼렁뚱땅 우리가 원했던 언론계의 구도 바꾸기나 해보자 싶어서 재래 언론도 참전을 했었죠. 트라우마에 속지 말고 보안 수사권을 허하는 안으로 나아가자. 김어준 믿지 말고 공소취소 모임하자. 거기에 우리 사회의 의제에 검찰개혁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여당 의원까지. 사면 초과가 됐었던 3월의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이 쓰고 있던 껍데기인 공소취소를 받아와서 국정조사로 바꿔주는 거래를 만들어냅니다. 국회는 선거 직전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좋고 당은 그 대가로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새로운 개파로 떨어져 나가려는 여당 의원들의 염원을 들고 국회의장을 방문하는 그림으로 국정조사가 완성됐습니다. 이때는 몰랐겠죠. 정치는 살아있는 존재라서 이 국조특위가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요. 우리는 이제 미래를 압니다. 가두면 안 되는 사람을 오랫동안 가두어서 불안감을 늘리고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협박을 하고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낸다고 위협을 하고 증언 내용을 트로트 노래로 부르면서 조롱하고 공소유지를 위해서 해류의 방향을 바꿔 말하고 재창희형을 팀장님으로 위례 신도시를 웃 어르신으로 바꾸어 적는 검찰과 감사원의 행태와 이에 대해 당당한 검찰과 감사원 구성원들의 반응까지 우리는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개혁에 있어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던 상당수의 여당 의원들이 죽어보지 않고도 저승맛 시식을 하는 계기를 갖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내가 검찰을 너무 높게 평가해줬구나. 강백신 같은 검사들이 보안수사권이 주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뭘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강백신 검사 같은 사람에게 보안 수사권이 주어지면 그걸 갖고 뭘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오늘 아침 겸손방송국에 출연한 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말은 가깝게는 올 한 해 여당의 내분, 길게는 지난 4반세기 우리나라가 겪어온 내흉을 일부 정리해주는 문장이었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대통령의 곁을 지켰던 정치인마저 이제야 알겠다며 혀를 내두르는 걸 보면 역시 겪어보기 전에 저승맛을 보는 건 참 어려운 일이구나 싶습니다. 오늘 아침 기분이 나쁘지 않았던 이유는 2월과 3월 그 흉한 갈등을 지켜보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분노를 감내했던 많은 시민들과 정치인들의 노력이 작으나마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입장과 대의를 맞추느라 많은 정치인들과 방송인들이 불퉁거렸지만 그때 합의한 결론 중 하나인 국조특위로 인해서 온 국민이 다시금 수사하는 권력의 힘의 정도와 부패 가능성에 대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계파 갈등과 대의 정치가 어떻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정치인 개인의 입장과 국가의 방향성이 왜 서로 상관없는 존재가 아닌지 반드시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생과 검찰개혁, 민생과 선거, 더 나아가서 대의민주주의와 시민의 이익을 분리해서 바라보게 만드는 자들에게 우리는 설득당하고 말 겁니다. 상상한 것보다 더했던. 웃긴 건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그냥 바깥에 있는 고관여층도 심지어 저 안에 있다고 여겨지는 일부 국무위원들이나 다수의 국회의원들도 이 댓글 정도로밖에 생각을 그전에 못했다는 게 우습습니다. 시사업계의 가장 우스운 지점입니다. 모든 패널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겐 결국 똑같이 24시간이 있고 3분의 1은 자야 되고 5분의 1 정도는 쉬고 밥도 먹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모두 뉴스를 봐도 남은 시간 모두 검찰과 관련된 뉴스를 봐도 우리는 이 상황을 다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였죠. 그걸 국조특위가 도와줬습니다. 롯데W타워님. 양분남 의원도 자기 몸담았던 곳이라 최대한 신중히 접근했을 텐데 최근 국조를 보면서 모든 것을 놓아버려. 양분남 의원 보컬은 모든 걸 놓았을 때 모든 걸 놓았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허스키함이 있죠. 제가 선배인데 이러면서 요즘은 그렇게 해요 라는 말을 점점 더 자주 하고 있더라고요. 보수지 데일리안의 놀랍도록 흉한 행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미디어 오늘이 취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20일에 화물연대 활동가가 돌아가셨는데 데일리안이 뜬금없이 22일에 화물연대가 승합차로 경찰관을 충돌했다는 거짓말을 기사로 만들었다가 빛의 속도로 지운 걸로 보입니다. 우선 경찰청 경비과가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고요. 미디어 오늘은 데일리안의 김인희 사회부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데일리안 사회부장은 찌라시와 영상만 보고 기사를 냈음을 시인하면서도 승합차가 경찰을 들이받은 것은 내가 본대로 쓴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부장님 본인이 온라인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게 좀 처량하긴 한데 그러거나 말거나 좀 너무한 점이 있습니다. 진주에서의 사망사건과 관련이 없는, 그리고 그 영상을 다시 봐도 차량이 진입하는 건물 건너편에서 촬영된 거라 누가 누굴 들이받는 행위 자체가 나오지를 않는 영상을 보고 사회부장님이 저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기자가 다시 묻자 김인희 데일리안 사회부장은 내가 보기엔 접촉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기자님도 너무 민노총 옹호하려고 하지 말라면서 역정을 든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로 비싹한 데일리안의 오보를 근거로 노조 혐오를 하는 댓글이나 소셜 게시물들은 우주 쓰레기가 돼서 구천을 떠돌고 있고요. 미디어 오늘의 김예리 기자는 방금 보신 기사를 썼습니다. 노동운동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꾸준히 아카이빙하는 언론인입니다. 이분의 22년도 기사를 보시면요. 22년도 파업 당시에 화물연대가 하지 않은 일인 주유소 기름을 바닥내는 악행, 즉 거짓말을 퍼뜨린 한국경제. 윤석열이 화물연대를 북한에 비유하자 사실상 정부 편을 들어줬던 한국일보 등의 궤변이 보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전투력이 가장 높은 노조를 가장 세게 때리는 강성재래 언론들이 여전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강성재래 언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강성 중에 강성인 한국경제는 소속 기자들이 비공개 기업 정보로 주식을 사고 기사를 내서 주식을 띄운 뒤에 파는 선행매매, 프론트러닝, 쉬운 말로 양아치 짤짤이를 하다가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죠. 그런 한경은 요즘 자구 노력이 한창입니다. 국내 언론사가 외부 인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윤리위를 꾸리는 일은 흔치가 않습니다. 이 윤리위원회에는 이명박 정부의 금융위원장인 김석동 씨가 들어가게 됐는데요. 김석동이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때 금감위 감독정책 1국장으로 인수승인 업무의 총괄 책임자였던 그 김석동이겠죠. 외환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이 조작된 자료를 기반으로 외국 사모펀드에 은행을 넘기는 결정을 주도했던 핵심 인물인 그 김석동이겠죠. 그리고 검찰 가서 최종 책임을 재정경제부에 떠넘겼는데 검찰이 그 말을 믿고 기소하지 않은 그 짤짤러 고대 괴수 김석동을 얘기하는 거겠죠. SPC나 쿠팡의 사회공헌 보도를 읽을 때 드는 씁쓸한 느낌이 여기서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성을 한다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보여주지만 관심이 사라졌을 때 원래 하던 짓을 다시 하는 거 아닐까? 여기서 경제지들이 하던 짓이란 어려운 말로는 시장교란,
쉬운 말로는 양아치 짓입니다. 이런 언론들에게 화물연대가 오늘도 핍박당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들은 취재받는 거 참 싫어해. 영미식 말로 자기가 지은 약을 먹다라고 하죠.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대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언론인은 그 무대를 비추고 그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취재가 되죠. 무대에 서는 일을 오래 해본 사람들은 무조건 겸손해지는 편입니다. 물론 무대 위에서 내려와서 거만해질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무대를 비추는 사람은 무대를 비추는 일만 영원히 하다 보니까 본인이 무대에 설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전함을 느끼고 본인이 무대에 설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 짓이나 막 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죠. 그냥 삶의 일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언론인들이 보통 그러다가 비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쟤네들 삼성전자 노조한테도 저런 기사 쓰던데 삼성전자 다니던 친구가 평소에 언론에 관심 없다가 이번 파업 관련 기사 나오는 꼬라지 보고 언론개혁에 공감해버린. 우리 앞으로 이런 이야기 많이 할 수 있는데요. 대기업과 재벌, 돈을 아주 많이 버는 회사의 연봉을 우리보다 잘 버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에도 관심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품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재래 언론이 저들을 버린 뒤에 또 우리를 버릴 거거든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주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시장 교란의 역대 최강 전설이 지금 지구상에 나타났죠. 이제 이 시장 교란의 역대 최강 전설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검증을 넘어서 정리의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얘기죠.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이 쓰는 시장 교란 기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암호화폐로 투자자를 유치한 다음에 투자금을 확 빼서 사라지는 사기가 있죠. 바닥의 카페트를 갑자기 잡아 당겨서 호구들만 바닥에 남겨둔다는 의미로 럭풀, 양탄자 당겨빼기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좋은 소식을 만들어서 가격을 띄운 뒤에 나쁜 소식을 던져서 폭락을 시키고 그 사이에 공매도로 이윤을 취하는 사기, 펌프 앤 덤프, 부풀렸다 버리기라고 부릅니다. BBC가 정리한 범행 일지를 보시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인 지 9일째 되던 3월 9일 날 트럼프는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이 거의 끝났다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 보시는 표의 오른쪽처럼 이 발언을 들은 직후부터 원유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이 맞는데 이 발언 47분 전쯤에 누군가가 유가 하락에 와장창 베팅합니다. 그리고 47분 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고 실제로 이루어지지요. 누군가는 큰 돈을 벌었겠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시 29분에 원유 가격 하락 베팅이 들어오고 47분 뒤에 미국 대통령이 전쟁이 거의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고 1분 뒤에 유가가 4분의 1 주저앉았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찾아보죠. 이란의 발전소를 파괴하겠다 소위 석기시대 발언이 있었고 이틀 후인 3월 23일 날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대고 완전히 포괄적인 해결을 놓고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글을 올렸죠. 그 글은 11시 4분에 올라갔고요. 16분 전부터 원유 베팅이 급증했고 그 글이 올라오고 1분 뒤에 유가는 11% 급락을 했었습니다. 투자한 돈은 브렌트유와 텍사스 중진류 선물의 5,800만 달러, 그리고 S&P 500 선물은 15억 달러. 이 베팅으로 누군지 모르겠는 사람이 하루에 거둬들인 추정 수익은 9천만 달러가 좀 넘습니다. 만약 이 방법에 확신을 가진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이었다면 미국 아닌 다른 나라 주식도 건드렸을 것이고 수익은 더 커졌겠죠. BBC는 이런 방식으로 심지어 도박 사이트에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되는지에 대한 문제까지 베팅 세력이 끼어든 걸로 보인다는 정황도 같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명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트럼프가 생각이 없다는 건 평화, 인권, 미국의 정치적 득실 같은 것에 대해서 생각이 짧거나 없다는 뜻이지. 국가를 나아가서 모든 국제 질서를 자신의 수익 모델로 본다는 점에서만큼은 도널드 트럼프가 철저하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옛날에 정치인의 꿈이 재벌이라고 말하는 걸 들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명예로 이룰 걸 이루고 나면 그 명예를 돈으로 환산하고 싶어 한다는 뜻일 텐데 그러는 사람들이 꽤 되죠.
트럼프의 경우가 특이합니다. 애초에 재벌이었다가 정치인이 돼서 정치인으로서도 꼭대기에 오른 트럼프는 그 현금 환산 작업을 세상 누구보다도 잘하겠죠. 오늘 정리해드린 모든 사건은 결국 범죄고 누군가는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될 겁니다.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문제까지는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봐준다고 해도 미국 사회는 자본시장 교란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하기 그지없습니다. 권력자가 권력을 잘못 써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면 그 권력자는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권력을 더 오남용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거나 내전을 일으키거나 쿠데타를 획책하거나 해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늦추거나 회피하려고 하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건희와 네타냐후를 합친 수준의 존재가 오늘날의 미국 대통령이라는 얘기일까요? 네. 브리핑이었습니다.